박선희는 3년 전 이혼 후 동네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아들 준호를 키우고 있었다. 20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난 이유는 남편 박영수의 오랜 불륜 때문이었다. 영수는 회사 후배 정미영과 5년간 바람을 피웠고, 선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정미영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정미영이 준호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민석이라는 아이의 엄마라는 사실이었다. 민석이는 준호와 같은 반은 아니었지만 학년이 같았고 학교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준호 아빠가 민석이 엄마랑 바람났다더라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졌다. 준호는 학교에서 민석이와 마주칠 때마다 어색했고 다른 아이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다. 친정어머니는 남자들이 다 그렇다. 아이 때문에라도 참아라며 이혼을 반대했지만 선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특히 준호가 학교에서 그 소문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결단을 내렸다. 이혼 과정은 2년간 지속되었고 그 사이 선희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었다. 이혼 후 현실은 가혹했다. 영수의 가족들은 선희를 가정을 지키지 못한 여자라며 비난했고 양육비 문제로 법정 다툼까지 벌어졌다. 법원에서 정한 양육비는 한 달에 80만 원이었지만 영수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50만 원만 주었다. 그나마도 몇 달씩 밀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선희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치매 초기 증세로 요양원에 계셨다. 형제들은 각자 살기 바빠 선희를 도울 여력이 없었다. 결국 월세 50만 원짜리 반지하 원룸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다. 마트 캐셔 일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에 야간 수당과 주말 수당이 포함되어 월급이 약 230만 원이었다. 하지만 사대 보험료와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은 200만 원 정도였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준호 학원비 30만 원, 식비 60만 원을 계산해보면 늘 빠듯했다. 겨울에는 곰팡이가 피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서 준호가 자주 감기에 걸렸지만 이사갈 형편이 안 되었다. 선희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도시락을 싸고 저녁 7시까지 마트에서 일한 후 집에 와서 준호 빨래를 하는 것이 일과였다. 하루 종일 서서 계산대 앞에 있으니 다리와 허리가 아팠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기에는 나이와 경력이 부족했다. 그럼에도 선희에게는 한 가지 자부심이 있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준호에게는 끼니를 거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자신은 라면으로 때우더라도 준호에게는 반찬 몇 가지와 밥을 챙겨주었다. 학용품도 마찬가지였다. 친구들이 가진 비싼 필통은 사줄 수 없어도 연필과 지우개는 떨어지기 전에 미리 사두었다. 하지만 준호가 고등학생이 되면서 돈이 들어갈 곳이 많아졌다. 학원비, 교복비, 교재비, 체험학습비까지. 선희는 밤늦게 집에 와서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계부를 적었다. 매달 적자였지만 어떻게든 버텨냈다. 가끔 준호가 엄마, 괜찮아? 라고 물으면 괜찮다. 우리 준호만 건강하면 되라며 웃어 보였지만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던 밤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준호는 어릴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걸 느꼈다. 부모님이 이혼하기 전까지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아빠의 불륜과 이혼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변했다. 특히 학교에서의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 민석이와는 중학교 때부터 같은 학교였는데 부모들의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부터 둘의 관계는 매우 어색해졌다. 민석이는 준호를 보면 고개를 돌렸고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 힘든 것은 다른 아이들의 시선이었다. 쟤네 부모가 바람났다더라. 민석이 엄마가 준호 아빠랑 같은 수군거림을 들어야 했다. 어느 날 체육 시간에 민석이가 준호에게 다가와 말했다. 야, 박준호 너희 아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망가진 거 알지? 준호는 어이가 없었다. 뭐? 너희 엄마가 먼저 유혹한 거 아니야? 둘은 거의 싸움이 날 뻔했지만 다른 친구들이 말렸다. 그 일 이후로 준호와 민석이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다. 고등학생이 되면서 준호의 고민은 더 깊어졌다.
친구들은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용돈을 받아서 PC방도 가고 치킨도 시켜 먹고 옷도 자유롭게 샀다. 하지만 준호는 저녁값도 아껴서 빵 하나로 때우는 날이 많았다. 더 서러운 것은 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같은 행사였다. 친구들은 용돈을 넉넉히 받아서 기념품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었지만 준호는 엄마가 챙겨준 최소한의 돈으로만 지내야 했다. 그런 날이면 혼자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우연히 아빠와 정미영이 백화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정미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배다른 여동생은 장난감을 한아름 안고 있었다. 민석이도 함께 있었는데 비싼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그들은 웃으며 즐거워 보였다. 그 순간 준호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서러움이 동시에 올라왔다.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아빠는 저들에게는 돈을 넉넉히 주면서 우리에게는 왜 이럴까? 집에 돌아온 준호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한테 양육비를 더 받을 수는 없어? 법원에서 80만 원이라고 정했다면서? 왜 50만 원밖에 안 줘? 선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빠가 새 가정이 생겨서 여유가 없다고 하네.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관계가 더 나빠질까봐. 그 말을 들은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용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준호는 아빠가 보내주는 50만 원을 자신이 직접 관리해 보겠다고 엄마에게 제안했다. 엄마, 아빠가 주는 돈 내가 직접 받아서 쓰면 안 돼? 나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용돈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준호는 그 돈의 일부를 용돈으로 쓰고 나머지는 집안일에 보태겠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50만 원이 집안 생활비에서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선희는 준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 50만 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들은 모르고 있었다. 양육비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생활비였다. 그 돈으로 준호 학원비를 보태고 식비와 생활비에 충당하고 있었는데 준호야, 그 돈은 내 용돈이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란다. 내 학원비도 그걸로 보태고 생활비도 그걸로 하고 있잖니? 선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 친구들은 다 용돈 받아서 자유롭게 쓰는데. 심지어 민석이도 아빠 돈으로 좋은 거 사고 다니잖아. 준호는 아빠가 매달 50만 원을 보내준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랐다. 단지 다른 집 아이들처럼, 특히 민석이처럼 용돈을 받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어보니 영수가 서 있었다. 평소보다 말쑥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비싼 시계까지 차고 있었다. 선이야, 준호 만나러 왔어. 준호는 아빠를 보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선희는 영수를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였다. 준호가 양육비를 자기가 직접 받고 싶다고 하더라고. 선희가 말하자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인데 돈 관리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민석이도 자기 용돈은 스스로 관리하고 있거든. 선희는 어이가 없었다. 여보 아니? 영수씨. 그 50만 원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알아? 준호 학원비, 생활비 모두 그걸로 보태고 있다고. 그러자 영수가 충격적인 말을 했다. 사실은 내가 이번에 승진에서도 밀리고 지방으로 발령까지 받았어. 그래서 앞으로 양육비를 예전처럼 줄 수가 없을 것 같아. 선희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럼 얼마나 줄 수 있는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영수의 대답에 선희는 말을 잃었다. 설상가상으로 영수는 또 다른 폭탄 발언을 했다. 그리고 미안한데 미영이가 또 임신했어. 그래서 당분간은 우리 가정도 지출이 많을 것 같아.
민석이 학원비도 올려달라고 하고 아이들 교육비가 만만치 않아서 선희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준호가 들을까봐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 고급 옷을 입고 와서 양육비를 줄이겠다고 하면서 불륜으로 낳은 아이들과 민석이 교육비는 챙긴다는 영수의 모습이 더욱 가증스러웠다. 알겠어요. 가세요. 선희가 냉정하게 말하자 영수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떠났다. 선희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다. 30만 원으로 어떻게 살라는 건지, 준호 학원비는 어떻게 내라는 건지 막막했다. 그날 밤 선희는 준호에게 사실을 말했다. 준호야, 아빠가 양육비를 줄인다고 하네. 앞으로 30만 원만 줄 수 있다고. 준호는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철없는 소리를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깨달았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모르고 말했어. 그런데 민석이는 선희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준호야, 우리는 우리대로 살자.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날 밤 선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30만 원으로는 준호 학원비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마트에서 받는 실수령액 200만 원에 양육비 30만 원을 더해도 230만 원이었다. 월세 5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준호 학원비 30만 원, 식비 60만 원, 교통비와 기타 생활비 30만 원. 계산해 보니 남은 돈은 40만 원 뿐이었다. 선희는 어떻게든 돈을 더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트 일이 끝난 후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거나 주말에 청소 일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준호와 함께할 시간이 더욱 줄어들 것이었다. 무엇보다 체력적으로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다음 날 선희는 마트 점장에게 시간 연장이나 추가 근무가 가능한지 물어봤다. 점장님,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서 근무 시간을 늘리거나 주말 근무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점장은 고개를 저었다. 선희 씨, 미안해요. 요즘 마트도 매출이 안 나와서 오히려 인건비를 줄여야 할 판인데 오버타임도 거의 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선희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으로 투잡 일자리를 찾아보고 야간 청소나 새벽 배송 일도 알아봤다. 하지만 대부분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거나 46세라는 나이가 걸림돌이었다.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다. 한편 준호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다. 자신 때문에 엄마가 더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미안함과 책임감이 커졌다. 친구들에게, 특히 민석이에게 부러움을 느끼던 마음보다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다. 그래서 준호는 아르바이트를 해보겠다고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나도 주말에 알바할래. 편의점이나 음식점에서 일하면 한 달에 4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선희는 반대했다. 안 돼, 준호야. 너는 공부가 우선이야. 고3이 되면 더 바빠질 텐데 어떻게 일까지 해? 그러나 준호의 의지는 확고했다. 엄마, 나도 이제 고등학생이야. 친구들 중에도 용돈 벌려고 알바하는 애들 많아. 공부와 일을 병행할 수 있어.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나만 놀고 있을 수는 없어. 민석이는 아빠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나만 이렇게 있을 수는 없잖아. 결국 선희는 준호의 뜻을 꺾을 수 없어서 조건부로 허락했다. 그럼 성적이 떨어지면 안 돼. 그리고 몸이 아프거나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 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꼭 안았다.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나도 이제 엄마를 도울 수 있는 나이잖아. 그리고 민석이나 아빠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는 거야. 그 순간 선희는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다는 것에 눈물이 났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어린 아들에게 이런 부담을 지우는 것 같아 미안했다. 준호는 학교 근처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시작했다.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7시간씩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55만 원을 벌 수 있었다. 첫 달 알바비를 받은 준호는 그 돈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건네며 말했다.
엄마, 이걸로 우리 생활비에 보태자. 선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들이 이렇게 의젓하게 자랐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했다. 하지만 선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마트 일이 끝난 후 인근 음식점에서 설거지와 청소 일을 시작했다. 저녁 8시부터 밤 12시까지 4시간 일해서 한 달에 약 50만 원을 더 벌었다. 비록 몸은 힘들었지만 가게에 여유가 생기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 날 준호가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내가 번 돈 중에서 일부는 내 통장에 넣어두고 싶어. 그리고 매달 조금씩 모아서 나중에 엄마한테 좋은 일 있을 때 선물하고 싶어. 그리고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민석이가 학교에서 자랑하는 거 보면서 생각했는데 우리도 당당하게 살자.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번 돈으로 사는 거니까. 선희는 아들이 이렇게 성숙해진 모습에 놀랐다. 그래, 준호야.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공부도 챙기고. 그런데 며칠 후 준호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민석이가 요즘 학교에서 위축되어 있어. 알고 보니까 민석이 아빠가 엄마랑 아빠 일을 알고 큰 소동이 났다더라. 민석이네가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해. 몇 달이 지나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선희의 수입이 마트 200만 원과 음식점 50만 원을 합쳐 250만 원, 준호의 수입 55만 원, 영수가 주는 양육비 30만 원을 합치면 한 달에 335만 원이었다. 드디어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준호가 일하는 편의점 점주가 선희에게 제안했다. 준호 어머니, 저희가 운영하는 다른 마트에서 파트타임 매니저를 찾고 있는데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준호가 워낙 성실하게 일해서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은 지금보다 훨씬 나았다. 월급 270만 원에 4대 보험, 상여금까지 있다고 했다. 선희는 고민했다. 지금 마트 점장에게는 미안했지만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는 더 나은 조건의 일자리를 선택해야 했다. 준호도 엄마, 더 좋은 조건이면 옮기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점장님도 이해하실 거야. 라며 격려했다. 결국 선희는 새로운 마트로 직장을 옮겼다. 급여가 올라가면서 준호도 알바 시간을 조금 줄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일이 벌어졌다. 반지하가 아닌 2층 빌라로 이사를 간 것이다. 그런데 이사한 첫 주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새 동네 마트에서 쇼핑하던 중 정미영과 마주친 것이다. 정미영은 선희를 보자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만 선희는 담담하게 쇼핑을 계속했다. 오히려 선희가 더 당당해 보였다. 깔끔한 옷차림에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정미영은 초라해 보였다. 파운데이션으로도 가리기 힘든 다크서클과 지친 표정이었다. 며칠 후 준호가 말했다. 엄마, 학교에서 민석이가 우리 이사한 거 알고 있더라. 그런데 걔가 완전히 달라졌어. 예전에는 자랑만 하더니 이제는 말도 거의 안 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민석이 아빠가 정미영 아줌마랑 우리 아빠 일을 알고 난리가 났다더라. 민석이 아빠는 정미영 아줌마가 5년 넘게 바람핀 걸 모르고 있었나 봐. 새 집은 월세 70만 원으로 조금 올랐지만 햇볕이 잘 들고 곰팡이 걱정이 없었다. 방도 2개여서 준호가 독립된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이사 첫날 준호가 말했다. 엄마, 우리 진짜 열심히 살았네. 이제 좀 나아진 것 같아. 그런데 일주일 후 학교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민석이 아버지가 정미영과 영수의 불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이었다. 민석이는 학교에서 완전히 위축되어 있었고 예전처럼 비싼 물건들을 자랑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준호를 보면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친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준호에게 말을 걸었다. 준호야, 미안해. 예전에 내가 너한테 그런 말 한 거.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괜찮아. 우리 둘 다 피해자였던 것 같아. 어른들이 잘못한 건데 우리가 왜 싸워야 했겠어. 민석이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말했다.
우리 아빠가 너희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 한다고 하시더라. 그때 너희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각자 살자. 이제 우리 엄마는 괜찮으시니까. 선희는 아들을 꼭 껴안으며 말했다. 그래, 우리 준호가 있어서 엄마가 힘낼 수 있었어. 이제는 정말 괜찮다. 그날 밤 준호는 새 방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새 집으로 이사했다. 엄마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제 조금은 편해지신 것 같아서 기쁘다. 그리고 민석이를 보니까 잘못된 선택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 같다. 우리는 힘들었지만 더 단단해진 것 같아.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엄마를 도와드려야겠다. 그리고 민석이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든다. 결국 우리 둘 다 어른들의 잘못 때문에 상처받은 건데. 선희 역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다. 비록 앞으로도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다. 든든한 아들이 함께하고 있었고 둘이서 만들어가는 작지만 따뜻한 가정이 있었다. 무엇보다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준호가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자라는 모습을 보며 선희는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몇 달 후 선희는 우연히 정미영이 혼자서 마트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봤다. 예전의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척해진 얼굴에 저렴한 옷을 입고 있었다. 장바구니에는 할인 상품들만 담겨 있었다. 선희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그냥 지나쳤다. 복수할 마음도 동정할 마음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할 뿐이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말했다. 엄마, 내가 성인이 되면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해서 엄마가 일 안 해도 되게 할게. 엄마가 하고 싶은 일만 하시면서 살 수 있게. 선희는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준호야, 엄마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너 같은 아들이 있어서. 그렇게 선희와 준호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시련이 오히려 그들을 더욱 단단하고 성숙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